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옮겨진 국보 105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이 7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등으로 떠돌던 귀중한 국보가 진주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4m, 세심한 무늬가 조각된 석탑이 박물관 광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77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국보 105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입니다. 폐허가 된 절터에서 허물어져 있던 석탑은 1941년 일본인 골동품상이 산 뒤 대구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해방 이후엔 경복궁으로 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져 20여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지역민들이 같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진주로 와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것이 한 10년 만에 이제 진주 박물관으로 오게 된 거죠. 9세기 축조된 3층 석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해 정교하고 세심한 조각이 일품. 탑 외부에 부조상이 조각된 것은 경남 지역 석탑 가운데 유일합니다. 석탑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없어져 이번에 복원한 하대석은 산청 정곡리 채석장에서 재료를 확보해 복원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화성암의 일종 섬장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인데 원재료를 확보해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돌 자체가 또 상당히 또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석탑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신장상이 또 4신장이 있고 또 팔보살이 또 두루지가 있고.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이 진주박물관에 전시되면서 국립진주박물관이 보유한 국보는 총 2점으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촉발돼 그 실체가 드러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성범죄 영상 유통 사건은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 촉구로 이어졌는데요. 실제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필터링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도록 한 웹하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33살 정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웹하드에 다량의 음란물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대표 39살 윤모 씨 등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 아이디 950여 개를 제공하면 음란물을 올리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웹하드 업체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별도의 서버를 만들고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도 했습니다. 이 웹하드 업체가 1년 반 동안 조직적으로 유통한 음란물은 4만 6천여 건. 회사 매출 90억 원 가운데 음란물로 인한 수익이 68%를 차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불법 콘텐츠 차단 기능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필터링에 의한 차단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필터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 윤모 씨 등은 1년 반 동안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실소유자이자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 업체 대표 39살 권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터널을 달리던 8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 20대가 터널 안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이제 하나도 안 보였거든, 터널 안이. 그러니까 되게 겁이 났었죠. 작은 화재나 추돌 사고도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안 사고에서 골든타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연쇄 추돌 사고를 가정해 탈출을 시도해봤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뾰족한 몫이나 휴대용 유리 파괴기로 창문을 깨야 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인 것처럼 휴대용 유리 파괴기를 활용하면 여성 운전자들도 차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차를 빠져나왔다면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사고 사실을 다른 차에 알리고 가까운 입구로 재빨리 대피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고립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구조대를 불러야 합니다. 환자분 안심하십시오. 119입니다. 눈 뜨세요. 계속 눈 뜨고 계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차는 최대한 벽에 세워둬야 합니다. 저희 북부소방서 구조대 출동의 50% 이상이 차량 관련 출동입니다.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상훈련을 지하 통신구 화재와 위험물 화재 대응 훈련으로까지 확대하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한 해 10조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해온 창원의 대표 기업인데요. 하지만 최근 원자력 발전 등 수주 부진으로 직원들을 계열사에 전출하거나 유급 휴직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발전 설비 전문 기업인 두산중공업. 한때 1년 매출이 12조 원에 이르면서 창원에서 매출액 1, 2위를 다툰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주 목표는 최고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6조 9천억 원이고 3분기까지 수주도 4조 원에 그쳤습니다. 유명 발전 기업의 매출이 10% 넘게 줄어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발전 시장이 침체인데다 두산이 강한 원자력 발전 시장 역시 투자 축소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일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준안이 이어지자 두산중공업이 내년에 직원들을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로 전출시키거나 간부를 중심으로 2개월씩 유급 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7,2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계열사 사이의 인력 교류는 이전에도 있던 일이고 유급휴직은 최대한 인력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가스터빈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게을리한 결과라며 경영진을 비판합니다. 계열사 전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유급 휴가 휴직이라든지 순환 휴직을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이 책임을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공단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마저 수준안에 시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놓고 찬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두발과 복장 자유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 80년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박박 깎은 머리에 검정색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복을 그대로 들여와 전국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60년 동안 이런 차림을 했습니다. 1982년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됐지만 일제식 검정 교복에서 온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는 교육 현장에 아직 남아있다는 진단입니다. 일제에 심어놓은 학교 문화, 학생 교복 입고 학생들의 인권은 거의 발전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구조에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명시하고 학칙에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됐는데 과도한 허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같이 중고생의 파마와 염색을 경남에서도 허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파마와 염색이 학생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화감을 유발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두발과 복장과 외모를 화려하게 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지 못한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과 왕따.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외모와 복장 때문에 학생 생활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찬성측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가 개성 실현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황사가 남부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남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도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집니다. 창원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안개도 비상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고 있고요. 이 안개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지와 안개만 제외하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 거제가 7도까지 올라 있고요. 반대로 낮 기온은 창녕이 11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이 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을 빚어온 김해시 용지봉 국립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25%가량 축소돼 추진됩니다. 소음과 조망권 등 주민 민원으로 지난 9월 공사가 중단됐던 밀양 나노교 건설 사업이 내년 1월 재개됩니다. 지난 1894년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져 통영 근대화에 산실이 된 선교사의 집이 50억 원이 투입돼 옛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창녕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곡면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작고한 진주 출신의 고 허수경 시인을 기리는 추모 모임이 어제 진주문고 여서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고 허수경 시인을 기억하는 지인과 독자가 모여 허 시인의 문학 세계를 기렸습니다. 고 허수경 시인은 1964년 진주에서 태어나 199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작품 활동을 하다가 지난달 위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창원시가 제조업 ICT 소프트웨어 융합과 로봇, 방위항공, 수소, 스마트 산단을 신성장 5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창원시는 침체한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공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스타트업 제품 상용화 모델 개발, 지역의 VR과 AR 인프라 구축 지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웅천 남산지구 용도를 산업물류에서 주거상업으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웅천 남산지구는 애초 레저 스포츠와 숙박상업 용도로 개발하려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산업물류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물류단지를 추진하던 사업 시행자도 주거상업시설 조성으로 계획을 바꿔 개발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잦은 역주행 사고로 위험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나들목 진출입도로 개선 사업 기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동마산 나들목은 삼성 창원병원, 315대로 등 여러 방면의 도로가 얽혀 있어 최근 6년간 역주행 사망사고 1건 등 모두 6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창원시는 경찰과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회의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기본 설계 용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